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아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인간관계론 2부 시간입니다. 1부 살펴봤고요. 2부는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게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여기서도 6가지 원칙이 나오는데요. 원칙 4번째부터 원칙 9번째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제는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관심을 갖게 해서 2년 안에 만들 수 있는 친구보다 더 많은 친구를 2달 안에 만들 수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평생 동안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물론 소용없는 일이다. 사람들은 당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이 없다. 다만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말이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자. 나는 한때 뉴욕 대학교에서 단편 소설 쓰기 과정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한 잡지사 편집장이 우리 반을 가르쳤다. 그는 매일 자기 책상에 쌓이는 수많은 소설 중 하나를 집어들어서 몇 달락만 읽어도 그 작가가 사람을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작가가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사람들도 그 작가의 작품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다. 이 완고한 편집장은 소설 작법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2번이나 말을 멈추고 설교조로 이야기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제가 하는 말은 전도사가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성공적인 소설가가 되고자 한다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말이 소설을 쓰는데 참이라면 사람을 마주하고 대하는 것에도 물론 참이다. 자연스럽게 협조를 얻는 법. 나는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면 아무리 인기 있는 바쁜 사람에게서조차도 관심과 시간과 협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해보겠다. 나는 몇 년 전 브루클린 예술과학협회에서 소설 작법 강의를 계획하고 있었다. 우리는 저명하고 바쁜 작가들을 모시고 그들의 유익한 경험담을 듣고 싶었다. 그래서 작가들에게 우리는 작가님의 작품에 감탄하고 있으며 작가님의 충고를 진지하게 얻고 싶고 작가님의 성공 비결을 배우고 싶다라고 편지를 썼다. 각 편지에는 150명 정도의 학생들이 사인을 했다. 또 우리는 작가들이 바빠 강의 준비할 시간을 내기가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이며 작가와 작법에 대해 묻는 질문지를 동봉했다. 작가들은 그것을 좋아했다. 누가 이런 방법을 좋아하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작가들은 집을 떠나 브루클린으로 와서 우리를 기꺼이 도와주었다. 친구들의 생일을 기억하자. 나는 수년간 친구들의 생일을 알아내려고 했다. 어떻게? 나는 점성술을 믿지는 않지만 상대방에게 태어난 날이 성격이나 기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아닌지 질문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런 다음 생일을 물어본다. 만약 상대방이 11월 24일생이라고 말한다면 나는 마음속으로 11월 24일, 11월 24일이라고 되새긴다. 그리고 친구가 잠깐 뒤돌아서 있을 때 이름과 생일을 적어두고 나중에 생일 노트에 옮겨 적는다. 새해가 되어 달력에 생일을 적어두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내 관심을 받게 된다. 생일날이 되면 나는 그들에게 편지나 전보를 보낸다. 그 효과가 얼마나 큰지 나는 종종 친구들의 생일을 기억하는 지구상의 유일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 전화를 활기차게 받자. 친구를 만들고 싶다면 활기와 열정으로 사람을 맞이하자. 누가 당신에게 전화를 걸어오면 같은 심리를 이용해라. 당신이 전화해줘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는 말투로 안녕이라고 말하라. 많은 회사들이 전화 상담 직원에게 관심과 열정이 뿜어져 나오는 목소리로 인사를 하며 전화를 받는 훈련을 시킨다. 그러면 전화를 건 사람은 그 회사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고 느끼게 된다. 전화를 받을 때 꼭 기억해두자. 그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면 예수가 태어나기 100년 전 유명한 로마의 시인 푸블리우스 시루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상대에게만 관심을 갖는다. 만약 다른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기를 원한다면 진정한
우정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면 당신 스스로를 돕듯이 다른 사람을 돕길 바란다. 이 원칙을 마음속에 꼭 기억해 두어라. 이렇게 하면 당신은 어디서나 환영을 받을 것이다. 5번째 원칙, 좋은 첫인상을 주려면 웃어라. 미소를 짓는 행동,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미소를 짓는 행동은 나는 당신을 좋아해요.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해 준다. 개가 사랑을 받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개들은 우리를 보면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뛴다. 그러니 자연히 우리는 개를 보고 반가워하게 된다. 가식적인 웃음은 멀리하라. 가식적인 웃음은 어떠한가? 그런 것으로는 그 누구도 속일 수 없다. 우리는 그것이 기계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붕괴한다. 나는 진정한 미소,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미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미소, 시장에서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미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억지로라도 웃으려고 하라. 당신은 행복해지고 싶은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 억지로라도 웃으려고 하라. 혼자라면 휘파람이나 콧노래를 불러라. 마치 이미 행복하다는 것처럼 행동하라. 그러면 곧 행복해질 것이다.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윌리엄스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행동은 감정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행동과 감정은 함께 간다. 좀 더 의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행동을 조절하면 그렇지 않는 감정은 간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기분을 좋게 만드는 자발적인 방법은 유쾌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마치 벌써 기분이 좋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당신의 생각을 조절하자. 세상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한다. 여기에 행복을 찾는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다. 그것은 당신의 생각을 조절하는 것이다. 행복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다. 당신이 무엇을 가졌는지,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어디에 사는지,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가 당신을 행복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행복은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하는 두 사람이 있다. 둘은 임금과 지위가 비슷하다. 그런데 한 사람은 불행하고 한 사람은 행복하다. 왜 그럴까? 그건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이다. 나는 열대의 엄청난 무더위 속에서 몸으로 일하는 가난한 농부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뉴욕이나 시카고, 로스앤젤레스의 시원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만큼 행복해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6번째 원칙,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라. 교묘하면서 아주 효과적인 칭찬. 짐 팔리는 루즈벨트의 대통령 선거 유세를 시작하기 전 몇 달 동안 서부와 남서부주의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날마다 수백 통의 편지를 썼다. 그는 사륜차와 기차, 자동차, 배 등을 타고 19일 동안 20개 주를 아우르면서 1만 2천 마일을 순회했다. 그는 마을을 드나들며 사람들과 만나 점심이나 아침을 먹거나 차를 마시거나 저녁을 함께하면서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다. 그런 뒤 일정이 끝나면 다른 일정으로 바로 달려갔다. 짐팔리는 동부로 돌아오자마자 각 마을에 만났던 한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모든 사람들의 명단을 요청했다. 최종 명단에는 수천 명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다. 명단에 적힌 모든 사람들은 짐팔리의 친서에 담긴 절묘한 칭찬을 받게 되었다. 그의 편지는 친애하는 빌에게, 친애하는 제인에게로 시작해서 항상 짐이라는 서명으로 끝을 맺었다. 짐팔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의 이름을 합친 것보다 자신의 이름에 훨씬 관심이 많다는 걸 일찌감치 알고 있었다. 이름을 기억하고 친근하게 불러주는 것은 교묘하면서 아주 효과적인 칭찬을 하는 것이다. 이름에 대한 유별난 자부심.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남기려고 분투한다. 당대 최고의 쇼맨인 허풍스럽고 완고한 P.T. 바넘조차 자신의 이름을 물려줄 아들이 없다는 사실에 몹시 실망하고는 손자 C.H. 실리에게 바넘 실리라고 이름을 바꾸면 25,000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수세기 동안 귀족과 부자들은 화가나 음악가, 작가들을 지원해주고 작품을 자신들에게 헌정하도록 했다. 자신의 이름이 인류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을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이 도서관과 박물관에 엄청난 소장품들을 기증했다. 뉴욕 공립도서관은 제이콥 에스터와 제임스 레녹스의 소장품을 가지고 있다.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은 벤자민 알트만과 JP 모건의 기념품들을 보관하고 있으며 그의 이름을 전하고 있다. 거의 모든 교회는 창문에 기증자의 이름이 새긴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대학 캠퍼스에 있는 건물들은 기부자의 이름을 따서 쓰고 있다. 이름을 외우는데 시간을 쓰자.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이름을 마음속에 담고 반복해서 외우거나 집중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항상 너무 바쁘다고 핑계를 댄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은 루즈벨트 대통령보다 더 바쁘지는 않을 것이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자신이 만난 기술자의 이름까지도 기억해내고 외우는데 시간을 썼다. 이름을 기억하는 비결. 프랑스의 황제이자 나폴레옹의 조카인 나폴레옹 3세는 바쁜 궁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늘 기억할 수 있었다. 비결이 무엇일까? 간단하다. 이름을 정확하게 듣지 못하면 이렇게 말했다. 대단히 미안하오. 이름을 정확하게 듣지 못했어. 그리고 특이한 이름일 경우에는 철자가 어떻게 되오? 라고 물었다고 한다. 또 나폴레옹은 대화를 하면서 몇 번이나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려고 노력했고 상대방의 특징과 말투, 전반적인 모습까지 마음속에 연상시키려고 노력했다. 중요한 사람일 경우 나폴레옹은 더욱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이 되면 종이에 상대방의 이름을 적고 그 이름을 유난히 보았으며 이름에 집중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이름을 진지하게 새겨 넣은 뒤 종이를 찢어버렸다. 이렇게 해서 나폴레옹은 귀로 듣는 인상뿐 아니라 눈으로 보는 인상까지 얻게 되었다. 이름을 기억하는 능력. 낯선 사람과 통성명을 하고 잠깐 대화를 나눈 뒤 30분만 지나면 우리는 대부분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정치인이 배워야 하는 첫 번째 교훈이다. 바로 유권자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정치력이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정치인 자신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다. 이름을 기억하는 능력은 정치 못지않게 사업이나 사회적 교류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일.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에머스는 예절은 작은 희생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말했다.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는 일은 사람이 하는 말 중 가장 달콤하면서 가장 중요한 소리임을 기억하라. 원칙 7번째. 좋은 대화 상대가 되려면 잘 듣자. 귀담아 들어주는 상대를 원한다. 나는 얼마 전 브릿지 카드 게임 파티에 간 적이 있다. 나는 카드 게임을 하지 않는다. 거기에는 나처럼 카드 게임을 하지 않는 여인이 한 명 있었다. 그녀는 내가 로웰 토머스가 라디오를 하기 전에 그의 매니저를 했고 그를 도와 여행담을 준비하는 동안 유럽 곳곳을 여행했다는 것을 알게 된 뒤 내게 말했다. 아, 카네기 씨, 당신이 가본 멋진 곳과 무엇을 보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가 소파에 앉았을 때 그녀는 남편과 함께 최근 아프리카 여행을 다녀왔다고 말했다. 아프리카, 나는 탄성을 질렀다. 정말 재밌었겠어요. 저는 늘 아프리카에 가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단 한 번 알제리에 24시간 머무르는 것을 빼고는 가본 적이 없어요. 맹수들이 사는 곳에 가보셨나요? 그렇다고요? 정말 운이 좋으세요. 부럽습니다. 저에게 아프리카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그녀는 45분 동안이나 아프리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내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다시 물어보지 않았다. 그녀는 내 여행담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기 말에 관심을 갖고 귀담아 들어주는 상대를 원했던 것이다. 그래야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고 자기가 다녀온 곳에 관해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녀가 특이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 대화 상대에게 집중하자. 성공적인 비즈니스 소통의 비결은 무엇일까? 전 하버드 대학의 총장 찰스 엘리엇은 성공적인 비즈니스의 소통의 비결은 없다. 대화 상대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것만큼 즐겁게 하는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자명한 일이 아닌가? 하버드에서 4년이나 공부하지 않아도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비싼 임대료를 내고 싼 상품을 사들여 진열을 멋지게 해놓고 광고에 수천 달러를 들이면서 고객의 말은 귀담아 듣지 않는 점원을 고용하는 백화점 주인들이 있다.
결국 그 점원은 고객의 말을 가로막고 반박하고 화나게 만들어 고객을 가게에서 몰아내고 만다. 자신에게만 취해 있지 말라. 사람들이 당신을 피하고 당신을 등 뒤에서 비웃고 당신을 경멸하게 하고 싶다면 여기에 방법이 있다. 누구의 말이라도 오래 듣고 있지 말라. 쉴 새 없이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상대방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말을 자르고 중간에 끼어들어라. 이런 사람을 알고 있는가? 불행히도 나는 알고 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 중에는 유명인사도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지루함 그 자체다. 자기 자신에게만 취해 있고 자신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지루한 일이다. 관심을 원하면 관심을 가져라. 훌륭한 대화 상대가 되고 싶다면 주의 깊은 청자가 되어라. 관심을 받고 싶다면 먼저 관심을 가져라. 다른 사람이 즐겁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질문을 하라. 좋은 청자가 되어라.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 즉 그 자신과 그들이 이룬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어라. 그의 관심사는 오직 자신뿐.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은 당신이나 당신의 문제보다 그들 자신과 그들의 희망사항이나 문제에 훨씬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들에게는 중국에서 기근으로 100만 명이 죽는 것보다 자신의 치통이 더 중요하다. 아프리카에서 40번이나 지진이 났던 것보다 자기 목에 난 종기 하나에 더 관심이 가는 법이다. 앞으로 대화를 시작할 때는 이런 점을 반드시 생각하라. 8번째 원칙,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루즈벨트 대통령의 손님이 되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의 폭넓고 다양한 지식에 깜짝 놀란다. 손님이 카우보이이건 의용 기병대원이건 뉴욕의 정치인이건 외교관이건 루즈벨트 대통령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답은 간단하다. 그는 손님이 올 때마다 전날 밤 늦게까지 자리에 앉아 손님이 특히 관심을 두고 있는 주제에 관한 책을 읽었다. 모든 리더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루즈벨트 대통령은 사람의 마음으로 가는 지름길은 상대방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성은 불변이다. 수필가이자 예일대학교 문과대학 교수인 윌리엄 라이언 펠프스는 일찌감치 인간의 본성은 불변이다라는 교훈을 깨달았다. 그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자신의 수필에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8살 때 후사토닉의 스트래트포드에 있는 리비 린슬린 아주머니 댁에서 주말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한 중년의 남자가 방문했고 아주머니와 예의 바른 언쟁을 하고 난 뒤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었다. 그 당시 나는 보트에 푹 빠져 있었고 그 남자는 내가 특히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다. 그가 돌아간 후 나는 흥분해서 그에 대해 말했다. 정말 멋진 아저씨예요. 아주머니는 나에게 그는 뉴욕에 있는 변호사이고 보트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며 심지어 보트에 관심조차 없을 거라고 말해주었다. 그런데 왜 아저씨는 내내 보트에 대한 이야기만 했을까요? 그야 신사라서 그렇지. 그는 내가 보트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알고 너를 흥미롭게 하고 즐겁게 해주려고 그가 알고 있는 것을 모두 이야기한 거야. 너를 유쾌하게 하려고 말이지. 그리고 윌리엄 라이언 펠프스는 이렇게 덧붙였다. 나는 아주머니의 말씀을 절대 잊을 수가 없었다. 흥미로운 사람이 되는 비결. 흥미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가?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하다. 나의 관심사가 아닌 그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라. 그것 하나면 된다. 9번째 원칙. 그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라. 수많은 친구와 행복해지는 법. 인간의 행동에 지극히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다. 이 법칙을 지키면 문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사실 이 법칙을 지키면 수많은 친구와 끊임없이 행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이 법칙을 깨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끝없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 법칙은 바로 이것이다. 항상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게 만들어라. 인정받으려는 인간의 욕망. 존 듀이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은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욕구라고 말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 본성에서 가장 깊은 원칙은 인정받으려는 욕망이라고 말했다. 이는 인간을 동물과 구별짓는 욕구이며 인간의 문명을 책임지는 욕구다.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법.
철학자들은 수천 년 동안 인간관계의 법칙에 대해 추측해왔고 그 추측을 통해 아주 중요한 개념을 하나 내놓았다.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역사만큼 오래된 것이다. 2500년 전 페르시아에서 조르아스터교는 추종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쳤다. 2400년 전 중국에서는 공자가 이것을 설파했다. 도교의 창시자 노자는 한 계곡에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쳤다. 부처는 기원전 5세기에 겐지스 강가에서 이것을 설파했다. 그보다 1000년 전 힌두교의 경전에서는 이것을 가르쳤다. 1900년 전 예수는 유대의 바위 언덕에서 이것을 가르쳤다. 예수는 이것을 하나의 생각으로 요약했는데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일 것이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남을 그렇게 대하라. 내가 먼저 그렇게 대해주자.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 당신은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한다. 당신은 작은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고 싶어한다. 당신은 하찮고 가식적인 아첨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애정을 갈구하고 있다. 당신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칭찬을 해주는 관계를 원한다. 우리 모두 그렇다. 그러니 이 황금 법칙을 지키자. 다른 사람이 나를 대접해 주기를 바라면 내가 먼저 그렇게 대해주자. 어떻게, 언제, 어디서? 대답은 이렇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 당신이 만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점에서는 자신이 당신보다 우월하다고 느낀다. 이것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다. 그들의 마음을 얻는 확실한 방법은 어떻게 해서라도 당신이 그들을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각인시켜주는 것이다. 에머슨의 말을 기억하라. 내가 만난 사람들은 모두 어떤 면에서 나보다 우월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배운다. 자신을 지켜세우는 사람들. 소란을 피우고 말도 안 되는 자만심을 부리며 자신을 지켜세우는 사람들이 흔하다는 것은 참 애처로운 일이다. 영국의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이여, 오만한 인간이여, 아주 짧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 높은 하늘 앞에서 환상적인 속임수를 쓰다니 천사를 울게 하는구나.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 대영 제국을 통치했던 빈틈없는 지도자 중 한 명인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이렇게 말했다.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몇 시간 동안이나 경청할 것이다. 당신을 좋아하게 만드는 법. 사람들이 당신을 단숨에 좋아하게 만드는 법을 알고 싶은가? 상대방이 중요한 사람임을 느끼게 하라.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대하라. 자, 좀 긴 내용이긴 합니다. 2부 내용을 알려드렸으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차근차근 여러 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